어쨌든 시간이 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국민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라고 했던 것이 국무회의 기록들입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두 번째, 포고령 문제. 이 관련 서류라도 제출하면서 최소한 내가 여기에 성인이 있다. 이 전략을 좀 택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헌법재판소든 일반 법원이든 명령권자가 아니에요.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심판을 하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가령 뭐 무슨 기록을 내라. 그 기록 안 내면 당신 불리하다. 이런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기록 같은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핵심 증거일 때 가령 이번 같은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해달라 이랬는데 변호인단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 얘기를 가령 피의수 주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변호인단이 만들어져서 예. 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 그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로소 설명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일부러 늦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가령 우리가 그 어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고 나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이것저것 따집니다. 심지어 뭐 정관 여부를 받는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는 이래서 예. 길거리에서 변호사 간판을 보고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느 판사하고 어느 변호사는 친하더라 이런 루머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닥치는 불행은요. 지구보다 더 무거운 불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판에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당한 것은 본인의 명예도 권리가 있지만 나라의 명운이 권리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예.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이걸 내가 일부러 재판을 연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컨대 한번 보세요. 이재명 재판은요.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지 않습니까? 우리 기록을 다 읽지 않았다. 변호인이 들어가서 그 방대한 기록이 그 방대한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보느냐. 기록 본다고 해서 공판 준비기일을 2분, 3분씩 순위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렇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침대 축구 아니고 침대 재판 아니냐 이런 지금 말씀. 당장 대북 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예. 그 이화영 재판에서 모든 그 증거가 다 hin출돼가 있고 증거 조사가 다 끝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일을 열면 변호인은 들어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록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절반도 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 또 연기를 해요. 그래서 또 연기가 또 됐어요. 예. 그래서 12월 달에 그러면 한번 더 하고 그다음에 부득불 심리를 하겠습니다. 거꾸로 재판부가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네. 피고인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법은 또 그걸 무조건 가령 뭐 신속한 재판이다 이래서 무조건 막아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 변호사님, 그쪽은 어쨌든 재판이 속행이 되고 있고 어쨌든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여론전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보고 조문을 보고 이제 판단하지만 여론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론에 등을 좀 업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나을 텐데 이게요. 시간 지연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헌법교과서를 딱 펼쳐놓고 보면 아마 지금 또 학자들 중에 한 4분 중에 3분 정도는 이 헌법재판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정치순화적 재판, 정치순화적 판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서 이 대중과 그 정치가 유리되가 있는 것을 다시 끌어붙이는 그걸 순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아주 고도의 그 표현인데 그래서 정치 순화적 재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몇십만 명이 모여서 예컨대 누구누구를 살려라 하면 재판부는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돼가 있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에요. 이러니까 이 재판을 가령 신속한 재판을 주장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그래서 나중에 대중과 유리되는 결정이 나온다면 거기다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솔모은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같은 재판을 할 때는 예. 더더군다나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시간도 충분히 주어야 되고 그리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법정이잖아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일단 정해진 거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입장을 정해졌고 이제 그대로 준비길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청구인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전 측면에서 헌재가 그에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여론전 측면에서 좀 내가 재판에 협조하고 있다 이 느낌을 주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재판에 있어서는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진보 성향의 법관이 누구누구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법관이 누구누구다. 중도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름이 다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번에 주심, 그 재판을 진행하는 주심은 어느 분은 이분은 누가 추출했던 분이다. 정영식 재판관. 학교 어디 나왔고 평소 성향은 어떻더라. 가족 관계는 어떻더라. 온갖 소리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국민 사이에서 지금 벌어진 이제 쟁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3일 비상계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느냐. 그리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어디까지냐. 그리고 과연 이것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될 탄핵 수출의 내용이 될 수 있느냐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전 변호사님 지금